자, 노동법 2에서 51번에서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자,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모두 몇 개인지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노동조합과 근로자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나왔고 노동조합 나왔죠. 둘 다 나왔으니까 문제없이 잘 나왔고, 두 번째,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신문을 해야 된다. 예, 부당해고 때, 부당노동행위 때 둘 다 똑같이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당사자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잘 나왔고요. 세 번째,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자, 노조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줬다.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죠. 이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다. 맞죠? 법조문대로 잘 나왔고, 다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구제 신청 3월 이내. 다 맞는 내용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4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의외로 실수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순간 헷갈려가지고 답은 4개죠. 4개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근데 보면 0,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4번이 아니라 4개가 여기 5번에 있죠. 이런 것도 지금 하나하나 제 생각에는 실수를 유발하게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되게 평이한 문장이거든요. 평이한 문장인데 이런 것들을 1, 2, 3, 4, 5로 내줘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쉬운 문제 하면서 하나씩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맞는 거 다 골라보세요 이렇게 내면은 이것도 이제 맞는지 틀린지, 맞다 하더라면 그럼 몇 개 중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노력들을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가시면 52번. 옳지 않은 것이고, 자, 부당노동행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돈 주면 안 돼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는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 개정됐죠. 개정돼서 이제는 운영비 원조를 할 수는 있다. 자율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가시면, 자, 노조법 81조 1항 4호 단서에 따른 자주적 운영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법조문에서 금액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이거 생각만 해봐도 상식적인 문제죠. 운영비 금액을 노동조합에서 보니까 1년에 조합비로 거치는 돈이 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회사가 주는 돈이 10억이야. 그래서 노조가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조합원들하고 맨날 파티하고 놀러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10억이나 줬으니까 좋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누가 봐도 자율성을 침해할 만한 돈을 준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조 방법. 어떻게 주느냐? 좀 속되게 얘기를 해보면, 대놓고 자, 모두에게 다 이건 투명하고 떳떳한 돈입니다 하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한테 뒷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주느냐? 이것도 자율성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누구라도 보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사용자가 숨기지 않고 돈을 주는구나. 우리 노조에서 조합원들의 간부들이 우리한테 숨기는 게 없이 돈 받는구나. 이런 거하고, 갑자기 막 뒤에 가서 몰래 그냥 돈 받는 거하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태도가 바뀌어 있어. 이유를 알고 보니까 3일 전에 사장님 만나고 온 다음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있어.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 이런 것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금액이 얼만큼이냐, 돈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돈 주느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주성하고 연관이 있다. 자율성 판단의 요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X가 되는 거고, 3번 가시면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해야 된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법조문인 내용으로서 똑같이 인정되면 인용결정, 인정 안 되면 기각결정, 이런 것들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지배개입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예, 유명한 판례 내용이죠. 지배개입은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마라고만 돼 있지 자주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없죠. 오히려 노조를 방해했더니만 노조의 조합원들이 더 많이 가입을 한다. 노조가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지배개입은 됩니다. 근데 불이익 취급은 결과가 발생해야 되죠.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에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예, 노동위원회에서, 우리 노동법에서 많이들 나오는 원칙이죠. 뭔가 판정 내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복을 했다. 그럼 불복한다 해서 정지되느냐? 그렇지 않고 일단
이릉 내렸던 판단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보면서 싸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 정리가 됩니다. 53번 단체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노동위원회는 단체백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 단체가 교섭하고 단체백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법조문 내용 그대로 대표자가 교섭하고 단체백 체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백 당사자는 단체백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백을 행정관청 신고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체결일부터 신고 15일 다 잘 나왔고요. 네 번째, 단체백 이행 범위에 관해서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 그러면 단체백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이행 범위에 관해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단체백은 노사가 알아서 체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서로가 얘기하고 체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가 달리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법원과 싸워도 됩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가서 어떻게 이행하는 게 우리 노사관계에 좋을까요? 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노동위원회는 단체백 이행 범위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자, 30일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좀 나름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이유는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조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30일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54번, 단체 교섭, 단체백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또 골라야 되네요. 1번,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공정대표 의무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패턴이 주어 두 개가 나오는지 봐야 되죠. 교섭 대표 노동조합, 사용자 둘 다 나왔네요. 잘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용자가 단체백 등에 따라 교섭 대표 노동조합에게 상시적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했다. 예, 그러면 자, 누군가에게는 상시 쓸 수 있는 공간 줬고 누군가는 임시로 쓰는 공간 주면 안 되겠죠. 둘 다 상시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 비례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된다. 예, 잘 나왔습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신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백 체결이 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앞서 이 유사한 내용 보셨죠? 성실하게 교섭해라. 네, 그 내용 그대로 나왔고, 다음 국가지자체, 기업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이에 따른 단체 교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네, 핵심이 이겁니다. 노력. 요거는 어떤 취지로 나왔냐? 지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정착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개별 기업 교섭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섭이라는 게 산별 교섭, 뭐 통일 교섭, 대각선 교섭 이런 다양한 교섭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없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모든 산업들 뭉쳐. 아니면 유사 산업들 무조건 같이 해.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라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다른 것들을 지원해라. 다른 교섭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해서 노력 규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대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와 같은 차별에 함적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는 주장 증명 책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 입증 책임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죠. 네, 그래서 5번은 지금 그 입증을 해야 될 사람한테 책임이 없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55번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노조법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노란색이 안 보이시죠? 너무 내용이 길어서 뒤에까지 이어집니다. 1번 가시면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체백이 2개 이상 있다. 그럼 먼저 이르는 단체백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단체백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유효기간이 짧은 거, 그래서 빨리 교섭기간이 다가오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잘 나왔고 먼저 이르는 거 다 잘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 설령 노조법에서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 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판례 내용이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 그리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결과물인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 이거는 복수 노조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 중에 대표를 뽑을 필요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 제도인데, 근데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하나밖에 없었다라 한다면 거쳐봤자 이건 형식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위를 인정 못해. 이렇게 보는 내용이었죠. 맞는 설명이고, 세 번째,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받은 때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섭 요구 받으면 7일 동안 혹시 어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 교섭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나요? 하고 알리는 게 이 내용이죠. 7일 동안 공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했다.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별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한다. 앞서 뭐 위원들도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 위원회 위원들도 본인의 임기가 끝났다. 그러면 다음 사람 나올 때까지는 그 이전의 위원회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내용들 보셨죠. 유사한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기존 단체별 갱신이라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이 알 텐데 이거 새로운 협약 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체백을 없애고 새롭게 체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존 단체백이 있는 상황에서 유기가 끝나고 새롭게 단체백 체결할 때 그거를 새로 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규 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갱신 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단체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다음 대표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러면 기존 대표는 뭘 해야 됩니까? 기존 대표는 본인들이 체결한 단체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체결한 단체백을 누군가가 잘 준수해달라라고 하고 감시하고 요구하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장님은 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체결된 단체백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다음 지위를 유지하고 요것만 인정되는 거지 새로운 것은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새로운 것에 대한 기존 단체백 갱신화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다섯 번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백을 체결하지 못했다.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패턴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요게 맞거든요. 근데 다른 데 보면은 교섭 창구날이나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점을 가지고 좀 많이 속여서 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표가 결정됐다.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1년 동안 행사했는데 그래도 단체백 체결 안 되면 새롭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점이 잘 나온 겁니다. 법조문대로.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56번. 자,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패턴이고, 그리고 우리가 벌칙 내면은 주로 좀 쉽게 낼 때는 벌칙 문제 자체가 어렵긴 하죠. 왜? 단순 암기니까. 그래도 그나마 벌칙 문제 중에 쉽게 나올 때는 가장 센 거 이런 것들 나올 때 그나마 좀 쉬웠는데 이번에는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풀어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보시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에서 주도되지 않은 쟁행을 했을 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노조가 주도해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 있음. 다음에 노조법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 썼을 때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서 조합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행했을 때 이게 의외로 벌칙이 없어요. 이게 없고, 그다음에 확정된 부당 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했을 때 이것도 벌칙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에 직비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쟁행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헌법에 없는 내용이고 노조법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지켜야 될 절차 중에 하나다. 그래서 1번과 더불어 가지고 이 절차는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반했을 때는 벌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1번, 5번 요 정도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런 상식에서 본다면 3번도 꼭 해야 될 일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3번 같은 경우에는 벌칙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던 내용이고 결국 외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높은 난이도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것입니다. 57번. 옳지 않은 것을 보셔야 되겠고, 자,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 변질, 부패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행 기간 중에서 정상적 수행돼야 된다. 맞죠? 나중에 파업 끝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업무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렇게 원료가 다 상했다 아니면 기계가 다 손상됐다라고 한다면 복귀한 근로자도 할 일이 없어요.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보고 있죠. 다음 두 번째. 행정관청은 쟁행위가 쟁의행위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행정관청이 이걸 왜 신고합니까? 사용자가 신고를 해야죠. 사용자가 행정관청 노동위원회에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지 행정관청이 이걸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쟁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걸 이제 피켓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쟁의 행위에 원래 대체 근로자 투입하면 안 된단 말이죠. 대체 근로자나 아니면 채용된 사람 이런 사람들 투입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니까 그걸 막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 적법하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막는 것은 안 돼요. 다음 가시면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네, 법조문대로 잘 나왔습니다. 정당한 쟁의라는 전제, 현행범이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노조법 위반에 대해서만 구속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속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죠. 예, 법조문대로 잘 나왔고 다섯 번째,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할 수 있다. 예, 선제적 직장 폐쇄 안 되죠. 우리가 직장 폐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항적, 방어적 이렇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노조가 먼저 쟁행하고 나중에 하는 거 그것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됐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다라고 했고 관련되는 법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사용자는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앞서 보셨던 자, 해당되는 게 뭐였죠? 출입조업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문이 38조예요. 38조 1항이 여기 있죠. 사용자는 행정관청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행정관청은 신고를 받는 입장이지 신고를 하는 주체가 아닌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 가시면 58번 옳지 않은 것을 또 찾아야 되네요. 쟁행위 설명이고요. 1번 노동조합은 쟁행위 기간에 대해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서 관철할 목적으로 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에 있는 거죠. 쟁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원래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근데 파업 기간 중에 임금 줘라면서 또 파업을 한다? 그럼 파업이 무제한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다. 쟁의 목적에서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방위사업법에서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자, 방위산업체이면서 주로 방산물자 생산한 업무, 업체 업무 둘 다 충족했어요. 그러면 쟁행위를 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는 걸로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둘 다 충족되는 걸로 잘 나왔고 다음에 쟁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 관련된 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정반의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생산 기타 주요 업무 관련되는 시설 이것도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부분적 병존적 점검은 가능하지 전면적 배타적 점검은 안 되고 업무 관련된 시설 정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가시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이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을 통보해야 된다. 네, 노동쟁이라고 하는 게 교섭에도 더 이상 진척이 없네요. 이제 교섭 그만하시죠 하면서 교섭 끝났어요 하고 알리는 거죠. 그게 바로 노동쟁이인데 이걸 상대방에게 일방에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가시면 노동위원회는 쟁의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위원회가 통보하는 게 아니라 행정관청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 59번 필수 유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객실 승무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 유지다. 예, 객실 승무원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항공운수가 될 수 있겠는가? 안 되겠죠. 객실 승무가 꼭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요원이기도 하잖아요. 꼭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유지가 맞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 정지 폐지 방해하는 쟁행위는 할 수 없다. 법조문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정당한 유지 운영 정지 폐지하지 마. 세 번째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행 기간 동안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 위해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쌍방이 서명 날인해서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 맞죠? 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이 안 됐다. 서로 합의가 안 됐어. 그럼 노동위원회 가는 거였죠. 네 번째 가시면 사용자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됐을 때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 기간 동안 근무해야 될 조합원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사용자는 왜 노동위원회에 통보합니까?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가 없죠. 원래는 노동조합에서 사용자한테 통보하고 사용자가 그 통보된 내용대로 근로자 지명하고 노동조합한테 알리는 거고 만약 노조가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그냥 통보하도록 돼 있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가시면 당사자가 필수 유지 업무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한 인원 등 결정을 신청하면 앞서 얘기했던 협정이 안 되면 노동위원회 간다 했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사업일 때 주로 나오는데 이 필수 유지 업무 자체가 공익사업 안에서 필수 공익사업 안에 필수 유지 업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공익사업이란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보셨고요. 60번 사적 조정 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사적 조정 신고는 조정 진행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적 조정 자체가 언제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위원회를 꼭 통해서만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동위원회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처리가 되든 사적으로 처리되든 어쨌거나 노사가 쟁행이하고 서로 대립 갈등 관계로 가지 말고 서로 화해로 하면 좋은 거란 말이죠. 사적 조정은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해라. 즉 공적 조정 진행되기 전에 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X가 되고, 다음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서 노동쟁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릴 때 사적으로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해서 공적인 조정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회사 내에 만약 노동쟁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공적 조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준비하지 마세요. 쉬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적 조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단체백과 동일하다. 예, 맞습니다. 조정의 결과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단체백이고, 그다음에 노조법의 이절 조정 중재의 규정은 쌍방의 합의 단체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중재 방법에서 노동쟁이 해결한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게 사적 조정인 거죠. 예, 원래는 공적으로 하는 절차인데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막지 않고 유연하게 어쨌든 노사가 화합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적 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법조문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옳고요. 옳지 않은 건 1번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60번까지 문제 보셨고 이제 61번에서 7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